따뜻한 봄날, 시끌벅적한 시장의 서늘한 바람이 골목마다 쇳내음과 숯향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불꽃이 가장 뜨거운 곳인 대장간 앞을 과부 수지마님이 여종 분녀를 데리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시장에 와 보니 살아있는 것이 실감나는구나. 마님, 그동안 오랜 병환으로 고생 많으셨지요. 이제 건강을 찾으셨으니 저와 함께 시장에도 자주 나오시고 이것저것 구경도 하셔요. 그래, 그러자꾸나. 수지마님은 시집 온 지 3년 만에 남편을 뜻밖의 사고로 잃고 그 충격으로 6개월이나 자리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을 누워 지내던 마님에게 봄날의 시장통은 눈부시게 활기차고 새로웠답니다. 그때 마님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한 소리가 있었으니 대장간에서 들려오는 쇠두드리는 망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마치 노래 장단을 맞추듯 장구 장단처럼 들리는 것이었지요. 발길을 멈춘 마님이 대장간 안을 살짝 들여다보자 분녀가 재빨리 속삭였습니다. 마님, 여긴 덥고 소란스러우니 어서 다른 곳으로 가시지요. 그때 대장장이 박새가 망치질을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어깨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모루 위 불꽃만큼이나 눈부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마님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대장장이의 울퉁불퉁한 팔뚝과 구릿빛 얼굴, 그 이마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어찌나 멋져 보이던지요. 마치 세상을 뜬 남편이 사냥을 마치고 막 돌아왔을 때의 모습과 흡사해서 잠시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은 활쏘기와 말타기를 즐겨 늘 사내다움을 땀과 건장함으로 보여주었고 마님은 그런 사내다움이 익숙하고 좋았어요. 잊고 있던 그리움이 물밀듯 밀려와 가슴 한켠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지마님의 발걸음은 대장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계획에도 없던 은장도를 맞추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녀야, 온 김에 은장도 하나 맞추자꾸나. 마침 필요했는데 잘 되었다. 이보게, 은장도 한자로 만들려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 네. 마님 원하시는 문양이 있으면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가? 그럼 이리 와 보게. 내가 말하는 대로 그릴 수 있겠는가? 예. 다만 복잡할수록 값이 비싸집니다. 마님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되옵니다. 값은 문제가 아니네. 마음에 드는 것이 우선이라네. 학 2마리가 꼬리를 물어 원을 이루고 그 중심에 봉황 1마리가 날개를 접고 엎드린 도안을 새길 수 있겠는가? 대장장이가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마른 숯을 들어 종이에 문양을 옮겨 그리려 다가서는 순간 수지마님은 불쑥 코끝을 스친 짙은 땀내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것은 예전에 남편이 활쏘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풍기던 달콤한 벌꿀 같은 향기였어요. 그 향기가 좋아서 수지마님은 남편이 사냥해서 돌아오면 벌꿀 향을 맡기 위해 숨을 들이쉬며 남편의 가슴에 코를 박곤 하였지요. 가슴이 한 박자 먹고 곧장 세게 뛰기 시작했지만 마님은 애써 숨을 고르고 대장장이의 숯끝을 지켜보았답니다. 이윽고 숯선이 종이 위에 살아나며 그녀가 원하던 문양이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겠지요. 그림을 제법 그리는구나. 이 모양대로 은장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 대장장이 총각이 눈빛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마님,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봉황이 왜 날지 않고 엎드려 있습니까? 나는 세상 앞에 고개 들 자격은 없지만 내 안의 깊음만은 꺾이지 않았지. 그러니 엎드린 봉황을 새겨달라고 하였네. 죄가 뜨거운 물 속에서 단단히 다듬어지듯이 사람도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더 강하고 성숙해지지요. 하지만 봉황은 설령 엎드려 있어도 결코 달기 되지 않사옵니다. 마님은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장장이 치고 글도 아는 듯한 그의 말솜씨는 돌아가신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착각을 불러와 마님이 가슴이 저렸답니다. 분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님의 심장은 봄볕 아래서도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모시에 스민 쇳내가 자꾸만 코끝을 간지렸고 벌꿀 향이 나는 땀 냄새는 콧속을 파고들었지요. 귓가엔 아직도 결코 닭이 되지 않사옵니다라는 그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대장간을 다녀온 밤은 다른 날의 밤과 달랐습니다. 웬일인지 설렘과 들뜸으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지요. 흔들리는 등잔 불빛 아래로 대장간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던 불꽃과 함께 대장장이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모습은 불꽃이 꺼질 듯 꺼지지 않고 선명히 남아 돌아가신 서방님의 얼굴과 한빛처럼 스며들어 하나가 되었지요. 그렇게 서방님과 대장장이의 모습이 번갈아 떠오르기를 반복하며 마님은 결국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말았답니다. 드디어 장날이 돌아왔고 은장도가 완성되는 날이었지요. 분녀는 마님 대신 다녀오겠다 했으나 마님은 손수 가야 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수정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분녀야. 시장 갈 준비를 하거라. 그리하여 고대하던 대장간 앞에 다다른 마님은 심호흡을 깊이 하고 대장간 문을 들어섰답니다. 마님이 나타나자 대장장이가 재빨리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절을 올렸지요. 마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요. 마님께서 원하시는 문양대로 잘 나와야 하는데 한번 보시지요. 대장장이가 은장도를 들고 가까이 오자 수지마님은 벌꿀 향이 나는 땀 냄새에 마음이 심쿵하여 계속 숨을 몰아쉬며 가슴 깊숙이 향기를 담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수고가 많았네. 그런데 자네를 뭐라 불러야 하나? 아, 소인은 박쇠라 하옵니다. 박쇠. 짧은 이름이었지만 마님 귀엔 낯익은 노랫가락처럼 울렸습니다. 분녀가 은장도를 받아들고 한참을 감탄했습니다. 칼등은 학의 기처럼 매끈했고 칼날은 은빛으로 빛났으며 무엇보다 꼬리를 맞댄 두압과 엎드린 봉황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새겨져 있었지요. 웜에 박쇠 솜씨가 정말로 대단하네요. 어찌 이리도 정교할 수가. 마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여 밤새 모루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칼집을 조심스레 열어보다가 칼 내부에 새겨진 작은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난세에도 봉황은 품위로 난다. 마님의 마음을 울컥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로하는 말을 써넣은 대장장이의 마음이 마님의 마음에 따뜻하게 전해졌기 때문이었어요. 대장장이 하면서 글을 언제 익혔는가? 어릴 때부터 틈틈이 책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천한 것이 글을 배워서 무엇하겠냐고 했지만 소인은 글자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익히게 되었지요. 그래서 몇 자 아는 것으로 글을 넣어보았습니다. 소중한 마님의 은장도를 망칠까 두려웠으나 용기를 내봤습니다. 신뢰가 되었다면 아니네.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글귀이네. 마님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들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이 글귀가 마음에 드니 내 마음에 굳은 결심을 다지는 의미로 한 글자를 보태고 싶은데 가능하겠는가?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넣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한 글자도 봉황 옆에 작게 새겨주게나? 마님 어렵지 않습니다. 마님 함자가 어떻게 되옵니까? 수, 빼어날 수라네. 네 마님, 그럼 다음 장날까지 해놓겠습니다. 오늘 내 기다릴 터이니 해줄 수 없겠는가? 마님 시간이 솔찬히 걸려서 마님께서 기다리시려면 지루하실 텐데요. 아니네. 나는 이 쇳내가 좋다네. 뜨거운 불 속에서 이글거리는 저 불꽃도 꺼져가는 내 인생에 새로운 힘을 주는 기분이 든다네. 알겠습니다. 소인 놈이 빨리 해보겠습니다. 모루 위 불꽃이 희붉게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박새는 작은 강철 끓을 불 속에 한 번 더 담갔다 빼냈습니다. 살짝 달아오른 끌 끝에서 은은한 열이 묻어나오자 그는 은장도 칼집을 한 손에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조심스레 첫 획을 내리그었지요. 첫 줄은 똑바로 그으렵니다. 마님의 마음가짐처럼 곧아야 하니 말입니다. 탁! 끌이 은장을 밀어놓는 순간 납작한 은가루가 눈송이처럼 흩어졌습니다.
수지 마님은 숨을 들이켜고 두 손가락을 맞잡았습니다. 흩날리는 은가루가 마치 남편이 사고를 당해 하인의 등에서 축 처진 모습으로 엎혀오던 그날을 연상케 하여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 올라 수지마님의 눈가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던 것이었지요. 그런 마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박새는 여전히 작업에 몰두하면서 다시 끌 끝을 식히며 두 번째 세로액을 눌러 파고들었습니다.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야지요. 난세에도 품위를 잃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 말투와 손놀림은 남편이 예전에 부러진 활목을 깎아 고치며 활등이 고다야 심히 곧다오하고 속삭이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격가지를 하계 기처럼 섬세히 다듬을 때마다 끌이 스윽하고 은을 파고들었고 마치 남편이 활시위를 새로 맬 때마다 짧은 조언을 꺼내던 그 장단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그 겹친 기억 사이로 박새의 낮지만 단단한 음성이 파고들자 마님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늘 단정하기만 했던 그 미소가 오늘은 낯설 만큼 설레었답니다. 마침내 마지막 불꽃을 찍어 수자의 꼬리를 봉황 등 깃에 맞물리듯 새겨넣자 작은 은장도는 어둑한 대장간 안에서도 미세한 빛을 품고 숨쉬는 듯 하였습니다. 박새가 칼집을 살포시 들어 등잔불 아래 기울였습니다. 보시지요, 마님. 난세에도 품위를 지키는 봉황 곁에 이제 마님의 이름이 숨쉬옵니다. 너는 대장장이 하기에는 아까운 자로다. 마님은 박새의 남다름에 더욱 마음이 설렜지요. 그 말과 함께 은빛 표면이 반사해낸 불꽃무늬가 마님의 뺨에 춤을 추었습니다. 수지 마님은 칼집을 받아들고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은빛 결 사이로 난세에도 봉황은 품위로 난다라는 글귀와 방금 새긴 숫자 한 글자가 나란히 반짝였지요. 마님의 눈가에서 촉촉한 물기가 어려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뒤늦은 미안함이 밀려왔고 동시에 눈앞에 박새가 주는 설렘이 심장을 콩닥콩닥 두드렸지요. 그녀는 가늘게 숨을 내쉰 뒤 두 번 정도 눈을 깜빡여 물기를 걷어냈지만 오래 막혀있던 가슴속 어딘가에 미세한 온기가 번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묵은 우물에서 처음 물이 조금씩 차오르듯 따뜻한 기운이 서서히 퍼져나갔답니다. 분녀가 눈치를 살피며 말하였습니다. 마님, 날이 저물어 가옵니다. 하지만 박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칼집을 식히면서 한 번 더 광을 내어야 하옵니다. 그러는 동안 시장 뒤편 폭포수 아래 봄빛이 제일 고운 곳이 있사온데 잠시 머물다 오시겠습니까? 저녁 노을이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마치 마님의 촉촉한 눈빛처럼 말이지요. 수지마님은 박새의 표현들이 죽은 서방님이 살아 돌아와 속삭이듯 마음속에서 물결이 일렁이면서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였지요. 마님은 얼른 마음을 추스르고 대답하였어요. 그러세. 한 바퀴 돌고 오겠네. 네, 마님. 불이 나게 해놓겠습니다. 그리하여 분녀와 마님은 대장간 뒤편 자그마한 물길을 따라 난 숲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빛이 붉게 노을을 물들이고 버드나무 실잎이 물결처럼 흔들릴 때 마님은 병상에 파묻혀 있던 지난 계절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편 대장간에서는 박새가 다시 불씨를 일으키며 칼집에 새겨 넣은 숫자를 은빛으로 빛나게 할 마지막 담금질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의 망치 첫음이 다시 울려 퍼지자 마님의 가슴에도 탕하고 메아리가 번졌습니다. 남편의 그리움과 새로운 두근거림이 이 봄밤을 경계 삼아 포개져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등잔불 아래 수지 마님은 은장도를 천천히 꺼내 칼등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하계 꼬리에 이어진 봉황, 그리고 그 곁에 새겨진 수 한 글자, 등잔 심지가 흔들릴 때마다 빛도 물결도 어른거렸지요.
은빛 결마다 번지는 불꽃 무늬는 어느새 박쇠의 구릿빛 얼굴과 겹쳤습니다. 한때 남편이 활시위를 당기던 순간마다 품어냈던 그 뜨거운 숨결도 같이 스며들어 심장을 2번, 3번 쿵쿵 두드렸습니다. 내가 다시 대장간으로 갈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만 칼끝에 비쳤습니다. 그때 수지마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생각이 떠올랐으니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곤히잠을 청하였지요. 며칠 뒤 부잣집 교수들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수절과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난 뒤라 노랗게 익어가는 보리향이 뜰에 자욱하던 날이었지요. 모임 장소는 양반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민대감댁 안채였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모임을 하게 되었군요. 올해도 복숭아 꽃은 곱게 피었는데 우리 마음은 여전히 회색인 듯합니다. 회색이라니요. 저는 검은빛이지요. 영감이 떠난 뒤 새벽마다 까마귀만 울어댄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다 문중제사상이나 지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부들의 처량한 수다가 이어지고 찻잔이 2~3번 비워질 즈음 수지마님이 조용히 은장도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칼집에 꺼끌꺼끌한 모양이 반짝이자 수다꽃이 와르르 피어났습니다. 아니, 왜 는장도래요? 저 문양 좀 보세요. 학 2마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니 천생연분이라 그럽니까? 은빛의 문양이 완전히 어울리면서 고급스러운 것이 참 곱고 이쁘네요. 저런 거 하나 지니고 있으면 100년은 수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수지 자네 흔한 칼이 아닌 듯하니 어디 사연이라도 있는가? 수지마님은 슬며시 웃으며 칼집을 열어 보였습니다. 안쪽에 비스듬히 새겨진 난세에도 봉황은 품위로 난다. 그리고 그 옆에 방금 찍어낸 듯 반짝거리는 숫자가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았지요. 남편이 떠난 뒤 마음이 허전하여 수절의 의미를 새기려 맞춘 은장도랍니다. 언제 들고 다녀도 제 뜻이 흐려지지 않도록 엎드린 봉황처럼 낮추되 꺾이지 않으려 하였지요. 어머, 세상에 그런 깊은 뜻이 있으니 은장도가 더 빛이 났구려. 나도 군자란 문양으로 새긴 은장도 하나 갖고 싶구먼. 분위기가 무르익자 홍부인이 부추기듯 말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맞추세나. 값이 좀 나가더라도 내 마음같이 견고한 장신구라면 수절하는 마음에 큰 위로가 될 터이니 수지 부인 어디서 만들었는가? 우리에게도 소개를 해주세나. 제가 특별히 부탁하여 제작한 것이오니 부인들을 위해서 제가 가서 또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부인들이 만들고 싶은 문양을 이야기하면서 강 부인은 연못 위에 핀 연꽃 문양을, 큰 댁은 대쪽처럼 굳센 대나무 마디 문양을, 홍 부인은 나는 솔직히 화려한 게 좋아 라며 봉황 깃털에 홍모란이 어우러진 은장도를 갖고 싶어 했지요. 그리하여 수지마님이 각자 하고 싶은 문양을 수첩에 고이 적어 내려갔답니다. 단체로 하면 조금 싸게 할 수 있을 테니 제가 가서 흥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수지마님은 다시 대장간으로 갈 명분을 얻게 된 셈이었지요. 장날 아침 수지마님은 그 여느 때보다 설레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지요. 장터 입구를 막 들어설 즈음 대장간에서는 이미 모루 위 불길이 다시 치솟고 있었습니다. 박쇠는 불 앞에 서서 망치를 높이 들었다 내리치며 구슬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지요. 모루 옆에 걸린 칼날들은 아침 해를 받아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마님의 발걸음은 한층 서둘렀지요. 두근거림이 치맛자락 안쪽에서 훅 하고 솟구치듯 온몸을 달궜습니다. 대장간 앞에 닿기도 전 망치와 모루가 맞부딪히는 탕탕 소리가 이미 심장 속 장단이 되어 있었지요. 숨결은 빠르게, 그러나 발걸음은 차분히 수지마님은 박쇠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차분하려 노력하였어요. 드디어 수지마님은 분녀와 함께 대장간 앞에 섰지요. 손안에는 단정히 묶은 붉은 비단 보자기 하나, 그 안엔 과부들이
각자 원하는 문양이 적힌 주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쇠, 오랜만이네. 자네의 쇠두드리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경쾌하고 뭐. 박쇠는 망치를 내려놓고 고개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안녕하세요. 아래 것들을 시키시지. 이런 누추한 곳에 또 오시다니요. 아니네. 바람도 쐴 겸 모루의 불꽃이 내 삶의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또 왔다네. 그리고 내 주문이 있어 이렇게 들렀네. 다른 부인들이 자네의 은장도 만드는 솜씨에 감탄하였지. 그리하여 단체로 만들기 위해 주문을 받아왔다네. 권위 있는 부인들의 주문이라서 더 신경을 써야 하기에 이렇게 직접 왔구먼. 미천한 솜씨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소인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네 솜씨가 뛰어나니 맡길 수 있는 것이라네. 소인놈 마님 믿음에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부인들이 원하는 문양이 있으니 먼저 그림으로 본을 떠주게나. 대장장이 박쇠는 종이와 마른 숯을 들고 마님 옆으로 앉았지요. 마님은 이미 땀에 젖은 박쇠의 몸에서 나는 달콤한 벌꿀 내음이 향긋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기분이 들었지요. 은장도 전체에 군자란 문양을 넣은 것과 대쪽처럼 굳센 대나무 마디 문양, 봉황 깃털에 홍모란이 어우러진 화려한 문양, 은장도 칼날 아래 잔잔히 펼쳐진 파도처럼 흘러가는 물결 문양, 차가운 겨울끝 빛을 뚫고 피어난 매와 가지 한 줄기, 시련을 견디고 꽃 피우는 강인함을 담아낼 수 있는 매와 가지 문양, 우아하게 펼친 학의 날개가 은장도 전체를 감싸며 고고한 기품과 자유로운 영혼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학이 날갯짓하는 형상. 이렇게 은장도를 우선 만들어야겠는데 본을 떠보게나. 박쇠가 숯을 든 손끝으로 학의 날갯짓을 그릴 때마다 박쇠의 굵은 팔뚝이 움직이며 마치 박쇠의 팔이 학처럼 느껴지며 마님의 가슴이 콩닥거렸던 것이었지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박쇠가 고개를 들어 수지 마님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님의 심장은 모루에 얹은 달궈진 쇠처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종이 위 학 한 마리가 펼친 날개를 그리는 박쇠의 어깨선을 보며 마님은 살며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땀 냄새와 숯 내음이 어우러진 공기 속에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요. 마님, 이 곡선이 어떠하겠습니까? 학의 날개가 이렇게 활짝 펴는 것이 더 아름답겠지요? 박쇠가 물었을 때 마님은 목구멍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학이 은장도에서 푸드덕하고 날아갈 것 같구나. 수지 마님은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히 낮추었지만 마음속에선 폭죽처럼 불꽃이 튀어올랐습니다. 박쇠가 다시 종이 위에 숯을 찍으며 그 선을 다듬었습니다. 마님께서 문양을 함께 봐주시니 그림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님의 가슴 속에선 한 송이 연꽃이 천천히 피어오르듯 설렘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끝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자네 손끝이 야무져 잘 나오는 그림을 나의 마음도 담긴다고 하니 다른 부인들도 흡족하겠구먼. 그 짧은 진심 어린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모루에 남은 불씨처럼 그 감정은 아직 꺼지지 않고 은은히 빛나고 있었지요. 수지 마님은 서방님에 대한 그리움과 박쇠를 향한 설렘이 뒤섞인 채 뛰는 가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과거의 슬픔이 옅어질수록 현재의 이 뜨거움이 더욱 생생해졌으니까요. 이렇게 뜨겁게 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지 마님은 그런 뜨거움과 떨리는 가슴을 느끼면서 박쇠가 일하고 있을 대장간으로 장이 서는 날마다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었지요. 아직 장이 채 열리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어요. 수지 마님은 붉은 비단 보자기를 품에 안고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걸음을 옮겨 대장간 문 앞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장날마다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처음엔 망설여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기다려지는 아침이 되어버렸지요. 망치 소리가 멈추고 박새가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발견하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침 일찍 장터에 볼 일이 있어 오는 김에 우선 들렸네. 너무 일찍 들렀는가? 수지 마님의 말은 담담했지만 얼굴은 벌써 홍조로 물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소인놈이야 이곳에서 살다시피 하며 일하니 언제라도 오셔도 상관없지요. 고운 마님을 아침 일찍 보는 행운을 갖게 되어 소인놈은 하루 종일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박새의 농담 같은 말에 수지 마님은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었어요. 매번 찾아오는 수지 마님을 바라보는 박새의 눈빛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지 마님의 눈빛은 다른 여인들과 다르게 느껴졌고 수지 마님의 대장간 출연은 어느 순간부터 박새의 가슴도 설레게 하였으니까요. 하지만 대장장이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기에 박새는 가슴 깊은 곳에서만 간직한 채 묻어두고 있었지요. 은장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모습이 꼭 내 보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장날만 기다리게 되는구나. 수지 마님의 작은 속삭임이 그의 귓가를 간지렸지요. 소인놈도 어느새부터인지 장날이 기다려지는 것이 계속 문 쪽만 바라보게 되었지요. 박새는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장날마다 완성되어가는 은장도를 보며 두 사람의 가슴 속에도 쌓여가는 연정이 있었답니다. 은장도를 마침내 다 완성한 날이었지요. 은장도가 완성되어 박새는 수지마님에게 은장도를 건네며 말하였어요. 벌써 은장도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마님을 언제 또 뵐 수 있을까요? 다음에 장에 오시면 대장간에 한 번 더 들러주세요. 마님. 나도 매번 장날만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은장도가 다 만들어졌으니 이제 대장간에 올 명분이 없어졌구먼. 다음에 장에 오면 한 번 들리겠네. 수지 마님은 새 은장도들을 곱게 비단 보자기에 싸서 수절 과부들의 모임으로 향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벌써 여인들이 마님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수지 부인 오셨구려. 은장도 빨리 보고 싶네요. 모여있던 과부들은 보자기를 풀어놓은 은장도를 보자마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섬세하고 고운 문양이 있을까? 홍 부인이 은장도를 들고 살피더니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들, 이 은장도를 만드느라 수지 마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아시오? 내가 장터에서 들었는데 수지 마님이 요즘 장날마다 대장간에 드나드셨다지 뭡니까? 큰댁이 슬쩍 눈웃음을 치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도 들었소이다. 그 대장장이 총각이 그리도 힘이 좋고 팔뚝이 굵다 하던데. 우리 수지 부인이 오죽 눈이 즐거웠겠소? 여인들 사이에 작은 웃음과 농담이 오가자 수지마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은장도 하나하나가 우리의 수저를 의미하는 귀한 물건이요. 너무 그렇게 가벼이 농담하면 아니 돼요. 수지마님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부인들의 농담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지 부인, 그 총각이 보기에도 체력이 꽤 좋아 보이던데 말이오. 쇠를 두드릴 때마다 망치질하는 소리가 어찌나 크고 우렁차든지. 강 부인이 살짝 입을 가리며 말을 건네자 여인들은 다시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지마님은 얼굴이 더 달아올랐지만 부인들의 농담을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맞받아쳤지요. 맞소. 힘이야 장사겠지요. 무거운 망치를 하루 종일 치대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그리 단단한 쇠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람도 참 반듯하고 성품도 좋아서 그런지 은장도를 만드는데 섬세하고 꼼꼼하게 잘하더군요. 그러자 홍 부인이 마님의 말을 바로 받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지마님이 대장장이한테 홀딱 빠지셨나 보네. 대장장이 총각 자랑까지 하시는 것이. 그러자 큰댁이 다시금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힘이 좋은 총각을 곁에 두고 살 수 있다면 수십 년이라도 수절을 할 수 있겠구먼.
웃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수지 마님은 어느새 박새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녀 마음속에 더욱 또렷이 박새에 대한 마음이 새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만들 하시고 이 은장도를 받고 나니 우리 마음을 다시 단단히 다잡게 되는 것 같지 않소? 그저 그 마음만 간직해주면 좋겠소이다. 마님은 웃음기 속에서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지 마님을 바라보았지요. 부끄러워하는 듯하지만 감출 수 없는 마님의 얼굴 위에는 이미 대장장이 총각 박새를 향한 깊고도 따뜻한 사랑이 피어나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런 가운데 박새는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줄줄 흐르는 땀을 뚝뚝 흘리며 열심히 뭔가에 집중하여 만들고 있었답니다. 마님께서 주신 따스한 시선과 미소에 내 마음을 반드시 담아야겠다. 그리하여 주문과는 별개로 밤을 새워 만든 오직 마님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은장도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칼집에 글자를 새겨 넣으며 그의 마음도 함께 표현했던 것이었지요.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가슴엔 한없는 설렘이 자라고 있었답니다. 수지 마님이 다시 찾아온 장날, 박새는 조금 떨리는 손길로 숨겨둔 특별한 은장도를 내밀었습니다. 마님, 이 은장도는 주문하신 것이 아닙니다만 온전히 마님만을 위해 준비한 것이옵니다. 수지 마님은 놀란 눈으로 박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내게? 박새는 조금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마님의 발걸음마다 제 심장이 함께 뛰었기에 그 마음을 도저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박새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마님의 귓가를 어루만지듯 흘러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깊고 은밀하게 얽혔지요. 수지 마님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대장간을 가득 채운 듯 불가마 안의 불꽃보다 더 발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마님이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의 칼집을 조심스레 뺐을 때 은빛 칼등 위쪽에 새겨진 글자 수철합이 드러났습니다. 수지 마님은 놀란 눈으로 박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철합이라, 자네, 이 글자의 뜻을 아는가? 박새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마님과 제가 서로의 마음을 함께 모아 완전해지길 바라는 뜻을 담았사옵니다. 순간 수지 마님의 눈에는 희미하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은 자네를 볼 때마다 3년 전 돌아가신 서방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 마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으나 대장간의 불꽃은 어느새 잔잔해지고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공명하듯 울렸습니다. 마님의 말에 박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님이 어렵게 꺼낸 이야기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지요. 박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와 마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님, 저는 지금껏 마님이 어찌 그리 서글픈 눈빛을 간직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찾아오신 발걸음이 고맙고 설레었을 뿐 마님께 그런 깊은 상처가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수지 마님은 떨리는 손끝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가만히 닦으며 고개를 조용히 저었습니다. 아닐세. 내가 자네에게 마음을 숨기고 있었으니 자네가 어찌 알겠는가. 자네 덕분에 많은 위로가 되었다네. 박새는 조심스레 마님의 어깨 위로 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뜨거운 모루 위 쇳덩이를 단련하던 온기와 굳은 살이 느껴졌지요. 마님, 지나간 일은 이미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마님께서 그 아픔을 잊지 못하신다면 소인이 곁에서 언제까지고 그 마음이 다 나으실 때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마님은 박새의 진지하고도 따뜻한 말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녕 자네가 그리해 주겠는가? 내 옆에서 이 어리석은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박새는 아주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마님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마님,
소인은 쇠를 다룰 때 끝까지 불꽃을 지키고 쇠덩이가 온전히 벼려질 때까지 결코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믿고 의지하시어 이 박쇠가 마님의 상처를 온전히 버릴 때까지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어요. 마님은 이제야 마음의 무거운 빗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작고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지요. 그래. 그렇게 해주겠는가. 자네라면 정녕 이 마음의 상처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구나.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따뜻한 눈길을 나누었습니다. 밖에서 은은히 불어오는 바람이 대장간 안에 남아있던 그들의 슬픔을 조금씩 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수지 마님과 대장장이 박새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웠던 유교 문화의 엄격한 시절을 살아낸 두 남녀의 애틋한 마음이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었기에 더욱 깊이 간직하고 꺼낼 수 없었기에 더욱 짙어졌던 그런 사랑이었지요. 이미 돌아가신 서방님의 그림자를 가슴에 품고 홀로 슬픔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했지만 박새와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그녀의 마음에는 다시금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 시절을 살아야 했던 많은 여인의 절제된 슬픔과 조용히 타오르는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수지 마님과 박새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도 조용히 우리의 가슴 속에서 작은 울림이 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들꽃야담 애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게꾼을 벗겨버린 마님. 철민이 본격적으로 사내의 심부름을 맡고 나서부터 밤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한양을 오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어두운 밤길을 수십 리씩 오가며 등에 묵직한 짐을 지는 고된 노동이지만 철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마련해준 유일한 일이 되어버렸지요. 그날도 무거운 지게를 지고 마님 집으로 향하던 철민은 이미 등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어요. 대문 앞에 걸린 큰 청사초롱이 바람에 흔들리며 귀신 형상처럼 일렁였지요. 문고리를 똑똑 두드리자 조그만 창살문 너머로 여종 옥분이 얼굴을 내밀었지요. 아, 철민 왔어. 어서 들어와. 덜컹 문이 열리자 철민은 지게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어요. 헌데 여긴 올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드는 곳이란 말이야. 철민이 마당 끝으로 가려던 찰나 저 멀리 흰 옷자락이 흔들렸어요. 조용한 발소리와 함께 마님이 나타났지요. 늦은 밤마다 수고가 많구나. 오는데 어려움은 없었던가? 마님은 평소 같으면 얼굴만 비추고 곧장 들어가곤 했는데 오늘은 직접 철민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어요. 예. 마님 별탈 없이 잘 왔습니다. 그렇구나. 밤이 깊었는데 밤참이라도 먹고 자거라. 밤늦게 도착하다 보니 철민은 짐을 지고 올 때마다 이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에야 돌아가곤 했던 것이지요. 철민아, 창고에 물건을 풀고 얼른 씻고 오렴. 내 한상 차려 내오겠구먼. 알았어. 옥분아. 늘 그랬듯 창고에 물건을 내려놓고 나면 철민의 임무는 끝이었어요. 그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익숙한 방에서 잠을 청하려 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옥분이 술상을 차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분아. 밥 한 술 뜨고 자면 되는데 술상까지 차려오는 것이야? 오늘은 좋은 안주가 있어서 술상을 차려봤지. 그래. 무슨 안주길래 술상까지 차렸다니? 마님이 부침개가 드시고 싶다고 해서 돼지고기 넣고 부쳤지. 마침 내가 온다고 해서 넉넉히 더 부쳐놨고. 옥분은 능글맞게 웃으며 술잔을 철민 앞에 툭 내밀었어요. 철민은 처음엔 마다하려 했지만 먹음직스러운 부침개를 보니 입안에 군침이 돌았어요. 게다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기지 못했으니 허기가 지기도 했고요. 한 잔 받아. 옥분이 술잔을 들고 살짝 몸을 기울이며 철민 쪽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녀의 눈매가 어느 때보다 야리꼬리하게 쳐다보았지요. 아니. 나는 그냥 밥만 먹고 자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설마 술 한 잔도 못하는 건 아니겠지? 옥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철민의 손에 술잔을 쥐어주었어요.
손끝이 스치는 순간 철민은 이유 모를 긴장감이 밀려왔죠. 그가 살면서 여인과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두고 마주한 적이 있었던가.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그걸 들키지 않으려 괜히 헛기침했어요. 술 한 잔쯤이야 마실 줄 알지. 철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잔을 입에 대는 순간 옥분이 팔을 툭 치며 속삭였어요. 어이, 철민아, 너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 있니? 그 말에 철민은 사례가 들린 듯 기침을 하며 잔을 내려놓았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던 것이죠. 뭘 그런 걸 묻고 그러냐? 난 아직 없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여자를 좋아해? 옥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철민의 앞에 바짝 다가앉았어요. 그녀는 술잔을 다시 채우고 이번에는 철민의 손등을 살짝 쓸어보며 말했어요. 그래. 아직 마음에 둔 여자가 없다고. 그럼 우리 오늘 밤 술 한잔하면서 정이란 것을 쌓아볼까나?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옥분아 그러지 마. 철민은 말끝을 흐리며 괜히 술잔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는 여태껏 여인과 이렇게 마주 앉아 술을 마시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여인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수총각 티가 잔뜩 나자 옥분은 더욱 흥미롭다는 듯 웃으며 술을 한 모금 마셨지요. 뭐야? 그렇게 긴장할 거 뭐 있냐? 너 혹시 수총각이니? 아냐. 나 정말 피곤해서 그런데 너 그만 가서 자라. 철민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아이고, 그래 알았어. 너 안 잡아먹을게. 이것만 마시자. 옥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철민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어요. 다음엔 도망가지 말고 우리 깊은 정을 쌓아보자. 알겠지? 내가 언제 도망을 갔다고. 철민은 투덜거리며 방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옥분의 웃음소리와 정을 쌓자는 말이 맴돌았어요. 그날 밤 그는 평소와 달리 쉽게 잠들지 못했답니다. 그리하여 지난날 가슴 아팠던 시절을 떠올리며 잠을 청하였지요. 철민이 밤에 지게꾼 일을 시작한 지도 어언 2년이 되어가고 아버지가 이진사에게 진 빚 1000냥을 갚으며 여종으로 끌려갔던 누이도 집으로 데려왔고 아버지가 지을 땅도 조금씩 사들이고 있었지요. 철민이 위험하고도 힘든 밤에 지게꾼을 하여 억척같이 돈을 모아야 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복의 다음 달이면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번 달은 이자도 안 갚으니 어찌 된 일인가? 진사 어르신, 올해 농사도 겨우 먹고 살 만큼밖에 안 돼요. 장터에 가서 품팔이까지 하는데도 겨우 이자만 갚았사온데 이번 달은 장터 일도 시원찮아서 아직 이자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원금을 조금만 미루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에헴, 돈은 곧 목숨이야. 내가 남의 사정을 다 봐줘가면서 돈을 구워줄 수는 없지 않겠나? 나도 식솔들 거느리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말이야. 철민 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애써 애원을 하였지요. 흉년에다 예기치 못한 질병까지 겹쳐 도저히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진사 어르신,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올해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거야. 자네 사정이고 난 약조한 기한까지 원금을 받아야겠네. 기한을 못 맞추면 담보물을 내놔야 할 것이야. 악명이 자자한 이진사는 가차 없었지요. 철민 아버지는 고개를 조아리며 연신 조금만을 외쳤지만 이진사는 끝내 표독한 낯빛을 거두지 않았어요. 결국 원금 갚을 날이 다가오자 철민 아버지는 빚을 못 갚았고 이진사는 하인들을 이끌고 철민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나는 자네를 위해 돈을 빌려주었고 자네는 내 피 같은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변제를 해야겠지. 내 가족 중 누가 몸으로 갚겠는가? 제발 진사 어르신, 이번만 기한을 연기해 주시면 안 되겠는지요? 그러나 이진사는 비열한 미소와 함께 기한이 지났으니 딸년이라도 데려가 종으로 부려야겠네. 원금을 갚을 때까지
이자 대신 몸으로 때우게나. 그 말에 하인들은 막무가내로 분이의 팔을 잡아 끌고 가려 했지요. 분이는 겁에 질려 울며 손사래를 쳤지요. 아, 안 돼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종으로 팔려가는 건 싫어요. 걱정할 거 없다.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 이 집에서 굶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집이라도 내놓겠나? 아버지가 죽어라 매달리자 아버지는 힘센 하인의 발길질에 나가떨어져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때 장터에서 돌아온 철민이 달려들어 막으려 했지만 힘 좋은 하인들에게 팔다리가 붙잡혔어요.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해. 내 누이를 보낼 수 없어. 내가 빚을 갚겠으니 내 누이를 놔줘. 차라리 나를 데려가. 너는 아직 어려서 데려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겠구나. 장작 하나 못 패게 생긴 녀석을 데려다 뭐 하겠느냐. 내 누이가 여러모로 쓸모가 있으니 어서 데려가자. 딸년을 구할 돈이 없으면 평생 이렇게 종살이를 시켜야 하니 원금을 빨리 갚게나. 이진사는 조롱하듯 한마디 내뱉고 헛기침을 하면서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철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분노로 몸부림쳤으나 소용이 없었지요. 아버지는 주저앉았고 어머니의 울부짖음도 허공에 흩어졌어요. 철민은 그 광경을 보며 무력함과 가난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우리가 가진 게 없어. 누이까지 끌려갔구나. 하는 분노가 철민의 가슴을 갈기고 있었답니다. 이 일로 인해 철민은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자 결심했던 것이지요. 누이를 되찾고 더는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날부터 철민은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독한 결심을 품게 되었지만 3년이 넘도록 누이는 이진사 집에서 종살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지요. 장터 한 구석 퀴퀴한 냄새가 퍼지는 곳에서 철민은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잔심부름에 지게꾼 일을 하여도 철민이 벌 수 있는 돈은 동전 몇 입뿐이라 국밥 한 그릇 사 먹기도 빠듯했어요. 그래도 철민은 이게 어디냐 싶어 허리춤에 동전을 쑤셔 넣었지요. 그러던 참에 비단 옷을 입은 양반집 도령이 우쭐대며 다가왔어요. 동네에서 제일 잘 산다는 이진사의 아들 수동이었지요. 철민은 속으로 노랭이 아들 이라고 불렀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했어요. 수동은 멀리서부터 코웃음을 치며 가까이 오더니 철민이 쥔 동전을 툭툭 건드렸어요. 어이 철민인가 뭔가 하는 녀석아. 이까지 동전 모아서 언제 내 누이를 데려갈 거냐? 너 같은 청껏이 평생 모은들 거지 밥값밖에 더 되겠냐? 철민은 그저 어금니를 꽉 물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들 수는 없었지요. 열심히 모으면 언젠가 누이를 찾을 돈이 마련되겠지요. 그래 한 100년 모아봐라. 내 누이는 우리 집에서 일하다 늙어 죽을 테니 아니 모르지 혹시 내 말을 잘 들어서 내 아이라도 낳으면 종살이는 면하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 수동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철민은 꽉 움켜쥔 주먹으로 수동의 턱주가리라도 날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니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묵묵히 열심히 한 푼이라도 벌어 모으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언젠가는 돈을 제대로 벌어 저 꼴 보기 싫은 양반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어. 작은 동전이지만 철민 손가락 사이에서 달그락거리자 마음속 분노도 함께 흔들렸어요. 좋아.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나 철민이 반드시 해내고 말겠어. 그리고는 다시 땀 흘리며 집 날라드려요. 신속하게 잘 나른답니다. 라고 외치며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지요. 반드시 내가 무시 못할 만큼 벌어주마. 이수동. 꽉 쥔 철민의 주먹은 작지만 떨리고 있었지요. 그날도 철민은 하루 종일 장터에서 잔심부름하느라 땀범벅이 된 채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그때 낯선 사내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더니 느닷없이 묻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 혹시 지게 좀 잘 지나? 철민은 흠칫 놀라며 땀에 젖은 옷깃을 추스르고 대꾸했어요. 지게라면 보시다시피 장터에서 지게꾼으로 잔뼈가 굵은 놈입니다. 그러니 지게 하나는 누구보다 잘 지지요. 하하,
제법 다부져 보이는데 내가 제안 하나 하지. 사내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이런 푼돈으로는 평생 가난을 벗어나긴 어렵지 않겠소. 혹시 한 번에 목돈을 벌 마음이 있다면 야간에 지게꾼 노릇을 하는 건 어떻겠소?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목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철민은 솔깃해졌어요. 당장 더 나은 수입이 절실했거든요. 야밤에 지게를 지고 나른다니 뭘 옮기는 거죠? 굳이 알 필요 없소. 밤에만 움직여야 하는 짐이라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값을 쳐줄 테니 돈을 벌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 철민으로선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요 며칠 장터에서 번 돈이 국밥 2그릇 값도 안 될 뿐더러 언제까지 그렇게 벌어선 팔려간 누이를 찾아오기란 어려웠으니까요. 그럼 전 지게로 짐만 나르면 되는 건가요? 설마 도둑질이라도 시키시려는 건 아니겠죠? 후후, 도둑질. 아니요, 그저 짐만 나르면 되는 것이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라니요? 내가 지정한 시간에 늦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되는 일이요. 더 하려고도 말 것이며 이 일을 절대로 발설을 하여도 안 되는 것이요. 나라의 높은 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 말이요. 한 번 할 때마다 평소 한두 달 노역 품삯을 벌 수 있으니까. 한두 달 치라면 헉, 정말입니까? 철민은 본능적으로 침을 삼켰어요. 그 정도면 1년 안에 이진사 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철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 굴러온 기회를 안 잡을 수 없었지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에 어디로 가면 되나요? 좋아. 내일 늦은 시각 장터 뒷길로 오시오. 지게는 직접 챙기고. 그렇게 시작한 일이 어언 2년이란 세월이 흐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진사에게 진 빚도 갚아 종으로 팔려갔던 누이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아버지를 위해 농사짓는 땅도 조금씩 사들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철민은 여전히 지게꾼 일을 놓지 못했답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벌어두어야 했으니까요.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면 밤에 물건을 나르는 일이라 품삯이 좋다고만 답했지요. 주인이 잘 챙겨줘서 돈을 잘 번다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달마저 흐린 구름 뒤로 숨은 시각이었지요. 철민은 늘 그렇듯 사내가 시키는 대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를 지게에 싣고 산길을 지나 골목길을 누비고 있었어요. 사내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받으러 가는 장소가 그때 달랐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러 갈 때마다 사내와 접촉해야 했지요. 그날도 묵직한 물건을 지고 어두운 밤길을 서둘러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포졸 무리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포졸 2명이 순찰하던 중 철민을 발견하곤 지게에 실린 짐을 번쩍 쳐다보았어요. 거기 자네 한밤중에 지게로 뭘 옮기는 건가? 직접 안을 확인해야겠어. 요즘 수상한 지게꾼들이 한양 바닥을 누빈다는 소문이 있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네. 철민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거 들키면 끝장이잖아.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덜덜 떨었지요. 포졸들이 한 걸음씩 다가와 막 지게를 내리게 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차분하면서도 기품 있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 수고가 많네. 그 목소리에 포졸들은 순식간에 동작을 멈추고 철민도 뒤를 획 돌아보았어요. 달빛 아래 장옷을 걸친 여인은 다름 아닌 마님이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네. 지금 내가 필요한 물건을 지고 가는 중이라네. 판서댁 마님과 오랜만에 만나 수다를 떨다 보니 이렇게 밤이 늦었구먼. 이거로 탁백이나 한 잔씩 하고 들어가게나. 아, 이거 마님 몰라 뵙고 신뢰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댁 물건이라면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포졸들은 조금 전까지의 기세가 무색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을 치며 물러났어요. 앞으로 혹 밤늦게 이 사람을 만나거든. 우리 집 물건을 나르는 중이라 여기고 그냥 보내주게나. 예, 마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님의 한마디에 순식간에 상황이 무마되자 철민은 쿵쾅거리던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지게끈을 꽉 움켜쥐었지요. 이렇게 쉽게 넘어가다니 역시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때 마님은 슬그머니 철민 쪽으로 다가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에 땀이 가득하네. 부드럽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묘한 여유와 장악력이 깃들어 있었어요. 철민은 마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다가 그제야 식은땀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 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마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호호. 그래. 많이 놀랐겠구나. 요즘 단속이 심하다고 하더구나. 철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금까지의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눈앞의 마님 때문인지 분간이 어려웠지요. 그때 마님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낮게 속삭였어요. 너도 알겠지만 내가 널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널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단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철민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님의 존재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내미는 보호막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택 쪽에서 소란스러운 인기척이 들렸어요. 옥분이 촛불을 들고 마당을 걸어오고 있었지요. 마님, 혼자서 어디 다녀오시나 했더니 철민이와 오시네요. 소인 걱정 많이 했습니다요. 그랬구나. 어서 들어가자. 깊어가는 밤 철민의 마음은 무거웠지요. 계속 밤에 지게꾼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이 많은 요즘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위안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민이 마님께서 잠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디 그녀의 방으로 들어서니 고운 비단옷 자락에서 은은한 향기가 살짝 풍겨왔어요. 오늘도 수고가 많았네. 자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은데 혹시 이 집에서 함께 기거하며 일할 생각은 없나? 그 말에 철민은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냥 지게나 지고 노역하는 하찮은 몸이라. 그동안 자네를 겪어보니 듬직한 것이 믿을 만한 사람 같아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어서 그런다네. 가끔 보는 마님을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있던 철민은 매일 마님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른 승낙하고 싶어졌죠. 저 정말 소인이 마님 댁에서 일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품삯은 지금처럼 주겠네. 그리 알고 준비토록 하지. 이제 밤에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 졸이며 짐꾼 노릇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으니 철민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였지요. 철민이 마님 댁에 들어가 기거하게 된 이후 그의 일상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달라졌던 것이었지요. 꽤 호화로운 창고 안에서 기묘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닦고 정성껏 정리해 놓는 일이 그의 새로운 주업이 되었답니다. 이런 보물들은 보통 양반가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들 텐데 마님 댁이 과연 재력이 어마어마하긴 한가 보군. 물론 아주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결을 살려 닦아내는 작업은 제법 섬세한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물건을 포장하여 어디론가 보내고 다시 들어오고 계속해서 물건이 드나들었던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철민이 밤낮 없이 닦아서 반짝반짝 빛을 내게 만든 보물들은 일정 시점이 되면 곧바로 누군가의 마차에 실려나갔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로로 어떤 값을 받고 거래되는지는 철민도 몰랐지만 어쨌든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건 마님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지요. 어느 날 밤 철민은 여느 때처럼 창고에 불을 켜고 더러운 흙이 잔뜩 묻은 상자를 열어 보물을 닦아내고 있었답니다. 그때 마님이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들어온 물건을 챙기며 살펴보셨지요. 오늘은 진귀한 물건이 많이 들어왔구나. 구석구석 잘 닦고 관리를 해야 할 것이야. 네 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어떻게 물건을 다루어야 할지 손에 익었습니다. 그래. 내가 사람 보는 눈을 틀리지 않았구나. 그러는 사이 물건 사이로 마님이 들어오며 돌아서려는 순간 철민이 물건을 선반에서 내리려다 마님과 부딪히게 되고 마님을 보호하기 위해 철민이 한 손으로 물건을 잡고 한 손으로 마님의 허리를 잡아야 했지요. 깜짝 놀라 마님과 눈이 마주친 철민은 그만 얼굴이 빨개지고 마님의 분내에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마님이 미소를 띠며 말하였답니다. 너도 사내는 사내구나. 처음 봤을 때 솜털을 갑벗은 사내였는데
이제 제법 사내 티가 나는구나. 하며 마님의 손이 철민의 엉덩이에 살포시 얹는 것이었지요. 철민은 더 이상 마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여인을 처음으로 안아봤으니 그럴 만도 했겠지요. 왜? 내가 떨리느냐? 여인을 처음 안아보는 거야? 그리 떨고 있으니 내가 민망하구나. 예, 마님. 아니 그럼 아직도 수총각이더란 말이냐? 그래서 혼인을 할 수 있겠느냐? 안 되겠구나. 철민이 혼인하여 아내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가르쳐야 할 것이 많겠구만. 이리 오거라.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마님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철민이 허리춤을 움켜쥐고 바지를 내리더니 바로 기술이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날 밤 철민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농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말로만 듣던 남녀 간의 은밀한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닥쳐온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마님의 손길에 이끌려 어찌할 줄 몰라 하며 몸을 맡겼고 시간이 흐를수록 철민도 어느새 본능에 이끌려 그녀의 온기와 숨결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철민에게는 생전 처음 품어본 여인이었지요. 그 부드럽고 은은한 살결, 나직이 들려오는 숨소리는 어찌나 낯설고 짜릿하게 가슴을 울리는지 마음이 두근거려 한동안 정신을 놓고 말았답니다. 마님 또한 뜨거운 열기로 철민에게 기술을 확실히 가르쳤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애송이 총각딱지를 뗀 기분이 어떠신가? 그래도 생각보다 감이 좋더구나. 마님은 무심한 듯한 말투로 그렇게 이야기를 건넸고 마님 소희는 오늘 밤의 짜릿한 기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철민의 마음은 이미 마님께 깊숙이 기울고 있었지요. 가난과 천대 속에서도 꾹꾹 눌러 참아가며 버텨온 세월 동안 이렇게 마음 깊이 흔들리는 여인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답니다. 비록 양반집 과부라는 신분의 벽이 높았으나 그녀가 눈앞에 있었고 그 숨결을 나누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이치도 넘어서게 되는 듯 하였답니다. 하지만 철민에게 있어 그 밤의 기억은 결코 단순한 하룻밤의 기억으로만 남지 않았답니다. 마님이 자신을 부를 때마다 가슴은 설레어 뛰었고 혹여 마님이 다른 사내와도 이와 같은 관계를 맺을까 하여 견딜 수 없는 불안을 느끼게 되었지요.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멀리서 마님의 모습이 언뜻 비치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이젠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을 만큼 소중한 여인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마님은 이걸 그저 하룻밤의 재미로만 여긴다면 나는 어찌해야 하나. 철민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더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마님은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감각으로 집안을 이끄는 여인이었기에 철민은 그저 그날의 감정에 이끌려 행동했을 하룻밤의 사내였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렇다고 그날의 짜릿함에 대하여 마님에게 따질 수도 마님에 대하여 연정을 품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집에서 내쫓기기라도 한다면 삶 전체가 흔들릴 일이었지요. 그런데도 마님은 그 뒤로도 가끔은 다정한 눈빛을 보내오곤 하였답니다. 오늘 들어온 물건은 잘 정리하였느냐? 이 물건은 특히나 값이 많이 나가니 조심히 다루거라. 이렇듯 슬쩍 대화를 건네며 철민을 살피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그런 눈길 뒤에는 금세 냉정한 주인 마님의 얼굴이 따라붙었고 철민은 그 애매하고도 냉온을 오가는 태도에 점점 마음을 붙들 수 없게 되어버렸답니다. 이제는 잊어야 하는 것이 맞을 터인데. 그러나 그녀가 미소 짓는 순간마다 철민의 몸과 마음은 이미 깊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으니 차마 놓아버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철민은 창고 정리에 여념이 없던 중 뜻밖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답니다. 창고 바로 바깥 마님의 은밀한 별채에서 들려오는 소곤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은밀히 흘러들어왔던 것이지요. 철민은 무심코 창고 문틈 사이로 몸을 바짝 붙이고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리고는 이내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지요. 무덤 도구를 맡은 자들이 이번에도 제법 큰 물건을 얻었답니다. 하지만 요즘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 사람들을 더 풀어야 할 것도 같은데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대비마마께서도 이번 일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니 자네도 더욱 조심해야 하네.
지금 궁궐 안 사람 중 절반 가까이가 이미 돌아섰다 하니 반정의 날도 머지않았을 것이네. 반정이라는 단어와 무덤 도굴이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순간 철민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동안 이 집안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는 않았으나 설마 그것이 왕실과 관련된 일이고 반정에 관련될 것이라고는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더구나 도굴이라니 조정에서는 중재로 다스리는 엄중한 범법 행위였으니 말입니다. 그날 이후 철민은 며칠이고 마음이 뒤숭숭하여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할까? 하지만 지금 물러나도 이미 내 손에 묻은 흔적이 사방에 남아 있을 것이고 마님도 그 사내도 날 가만두지는 않을 테지. 괜히 입을 놀렸다간 바로 그 자리에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철민은 마침내 결심한 듯 마님의 방 앞에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았답니다. 마침 마님은 혼자 등잔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앉아 있었지요. 철민은 고개를 조아리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답니다. 마님 염치 없사오나 요 며칠 마음이 편치 않아 감히 여쭈옵니다. 홍마님께서 지금 무척 곤란한 일에 연루되신 것이 아닌지요? 소인은 염려되어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그 말에 마님은 이내 시선을 돌려 철민을 바라보았고 잠시 침묵 끝에 나직이 말하였답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기에 그런 말을 하느냐? 소인들은 반은 없사오나 요즘 마님께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근심 같은 건 없으니 염려 말 거라. 여자 혼자 사니 이런저런 일들이 많겠지. 더구나 왕실과 얽힌 일을 하고 있으니 가끔 머리 아픈 일도 있느니라 염려하지 말 거라. 마님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단호함,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스치는 서글픔이 함께 서려 있었답니다. 철민은 더 묻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물러나왔지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짙은 먹구름이 거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뒤숭숭한 가운데 시간은 흘러갔지요. 그의 초여름 한양의 공기는 어쩐지 낯설고 긴박한 느낌을 주었답니다. 데뷔전에서 사람이 몇 번 오가고 불안한 분위기가 느껴지더니 결국 반정 모의가 발각되어 데뷔의 계획은 무산이 되었고 결국 역적 모의로 궁궐 안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대궐문 안팎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고 관군의 무리들이 한양 바닷글 누비며 여기저기에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곧 마님 집으로 숨통이 조여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지요. 철민은 누구보다 먼저 눈치챘습니다. 처음엔 그저 은밀한 후원자쯤으로만 여겨졌지만 그녀의 자금은 누군가의 피를 부르게 되었던 셈이었지요. 사내들은 이미 보찜을 싸들고 마님께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였습니다. 마님 아무래도 관군이 곧 이리로 들이닥칠 것 같사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더 이상 마님을 지켜드릴 힘을 잃었사오니 살 길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송과오나 소인놈들은 멀리 떠나 있겠사옵니다. 그리하여 마님의 별채엔 인기척조차 사라졌습니다. 마님은 서신을 찍고 장부를 태우며 밤새 뜬 눈으로 앉아 있었고 그 모습에 철민은 애태우며 지켜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을 지켜야 한다. 처음엔 단순한 충심이었고 은혜를 갚기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마음은 더 깊고 절박한 열망으로 변해 있었지요. 사랑하는 이를 이 지옥 같은 한양에서 반드시 구해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군이 들이닥칠 기세였고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철민은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렸지요. 마님께 시골로 함께 떠나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마님, 소인놈은 절대로 마님과의 인연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마님은 지나가는 인연이었을지 모르겠사오나 소인놈에게는 소중한 첫사랑이었기에 마님만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동안은 소인놈 같은 천한 것이 감히 마님께 연정을 품은 것조차 용납되지 못하였사오나 이제 마님께서 위급한 상황에 계시니 이놈이 마님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마님은 처음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죠. 넌 참 어리석기도 하구나. 나로 인해 내가 얼마나 위험해질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냐? 네, 마님.
마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제 목숨이든 무엇이든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서방이 죽고 혼자 살면서 고고한 학처럼 살아내야 한다는 다짐이 남들 보기엔 그녀의 껍데기만 보였겠지만 철민이만큼은 그녀의 깊은 마음속까지 껴안으려 하니 마님의 가장 깊은 마음속까지 울리고 있던 것이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철민이 따뜻하게 안아주니 마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날 밤 달빛조차 가린 깊은 어둠 속을 틈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답니다. 마님은 조심스레 가장 감나가는 폐물, 은괴 속 금화를 1000조각에 싸고 철민은 그 짐들을 지게에 조심스레 얹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주인을 따라 나선 하인의 모습이었으나 그 발걸음에는 오가는 사람마다 눈을 피해야 하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답니다. 험한 밤길을 지나며 철민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 마님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게를 진 그의 등에도 땀이 맺혔고 마님의 이마에도 한 줄기 식은 땀이 흘렀지요. 어느 산등성이 아래 철민이 잠시 숨을 고르며 지게를 내렸을 때 마님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쫓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모르겠구나. 철민은 대답 대신 두 손으로 마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이 전해졌고 그 따스함에 마님은 서서히 눈을 감았지요. 이제는 물러설 곳도 숨을 구석도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 철민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무와 배추를 보시오. 올해 채소 농사는 풍년이요. 그러게 말이에요. 호호호. 다행히 철민과 마님은 조용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인생이란 삶이란 정해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기보다는 오늘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다 보면 그 하루가 쌓여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 하지 않을까요? 들꽃야담 애청자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신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